뿅 어서오세요. 오늘은 히가시노 게이고의 이너가 잠든 집을 이야기해 드릴게요. 먼저 이 책은 제가 산 책은 아니고요. 2019년 2월 28일에 초판이 나왔는데 비교적 새 책이죠. 그런데 도서관에 들어와 있어서 이 책으로 하게 됐어요. 먼저 이 책은 500쪽이 넘는 책인데 2시간 정도 만에 매우 빠르게 읽혔어요. 그리고 보는 동안 되게 많이 울었고요. 슬프기도 한데 워낙 감동적이었어요. 꽤 섬세한 편이었다고 생각해요. 자, 먼저 시작해 볼게요. 주변적인 이야기는 최대한 제외를 했고요. 이야기의 맨 처음 시작에는 소고라는 어린 남자아이가 나와요. 근데 그 소고라는 애가 뭘 했냐? 막 길거리를 돌아다니고 있는데 자기 야구모자가 바람에 날려서 어떤 집 담장 안으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근데 그 집은 아주 멋진 저택이었어요. 그래서 평소에 그 저택을 멋지다고 동경했었는데 인터폰을 누르려고 봤더니 평소에는 대문이 닫혀 있었는데 그날따라 열려 있었어요. 그래서 조심조심 들어간 거예요. 만약에 들키더라도 모자 때문에 찾으러 왔다고 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가보니까 막 정원 같은 것도 있고요. 창문에는 커튼이 훤히 열려 있었고 창가에는 빨간 장미가 꽂혀 있었죠. 근데 그러면서 모자를 딱 주우면서 창문 안을 힐끔 봤더니 아니 보여요. 그런데 잠든 여자아이가 휠체어에 앉아 있었어요. 빨간 스웨터를 입고 있었고 되게 예뻐요. 히가시노 게이고 소설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건 예쁜 여자죠. 여자는 다 예쁘게 나와요, 하여튼간. 근데 얘가 그걸 보고 나서 그 뒤로 그 소녀가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어느 날에는 일부러 종이 비행기를 접어서 그 안으로 날렸어요. 그런데 인터폰을 눌렀는데도 아무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가봤더니 그날도 대문이 밀었더니 밀렸어요. 그래서 들어갔어요. 근데 창가 안을 봤더니 없었어요. 그 여자아이가. 그런데 누가 대문에서 들어왔어요. 소고 엄마와 나이가 비슷해 보이는 어떤 아주머니였고 그분이 휠체어 하나를 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주머니가 놀랐죠. 그래서 이제 자기가 상황을 설명했고 휠체어를 봤더니 그 소녀가 앉아 있었죠. 오늘은 파란색 옷을 입고 있었고 전에 봤을 때도 그랬는데 오늘도 자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뻘쭘해가지고 잘 자네요 이랬어요. 그러면서 다리가 불편해서 걷지 못하냐고 물어봤더니 그 여배우 같은 예쁘고 멋진 하여튼 예쁘다네요. 그 예쁘고 멋진 아주머니가 웃는 얼굴로 이 세상엔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단다. 다리가 불편하진 않지만 자유롭게 걸을 수 없는 아이도 있고 말이야.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소고가 언제 일어나냐고 물어봤더니 아마 오늘은 일어나지 않을 거래요. 하여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소고는 그때부터 그 여자아이를 이너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이너는 걷지 못해서 저 저택에서 소중히 보호받고 있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기 제목이 이너가 잠든 집인 이유가 바로 여기 나오죠. 그리고 이 소고와 이너의 이야기는 이 이 프롤로그에서만 나오는 건 아니고 앞으로 2번 정도 더 나와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할 거예요. 일단 소고 이야기는 굉장히 후반부에 나오기 때문에 조금 기억에서 젖혀두시고요. 지금부터 나올 회사 이름은 하리마테크라는 회사예요. 이 하리마테크는 그 이너가 사는 집 있죠. 그 집에 사는 부부가 있는데 그 부부는 바로 가즈마사와 가오르코 부부인데요. 그 가즈마사라는 남자의 할아버지가 지은 회사 이름이에요. 하리마테크는. 근데 맨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하리마 기기라고 해서 사무기기를 만드는 회사였다가 가즈마사의 아버지인 다스로가 이를 이어받으면서부터는 컴퓨터 업계로 진출을 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가즈마사가 이어받은 뒤로는 이제 주력으로 하는 부문은 바로 브레인 머신 인터페이스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뇌와 기계를 연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생각만으로 오감 같은 거를 미리 체험할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뭐 시각 장애인이 막 이것저것 전극을 연결해서 그 전극이 앞에 있는 물건들을 막 감지해줘요. 그러면 이 사람이 그거를 뇌파로 전달을 받은 다음에 다 감지를 해서 이렇게 피해갈 수 있는 뭐 그런 것들을 막 실험하고 연구하고 있어요. 물론 그것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하고 있었죠. 그리고 지금의 가즈마사와 가오루코 부부는 사이는 좋지 않아요. 지금 이혼하기 직전이에요. 그런데 뭐 아주 뭐 싸웠다거나 하는 건 아니고 가즈마사가 이제 바람을 폈다가 들켰고 그리고 이 둘은 되게 잔잔하게 대화를 나눴죠. 가오루코가 이제 다시 가즈마사가 돌아온다고 해도 앞으로 다시는 믿을 수 없다는 걸 알게 됐고 가즈마사도 자신도 그걸 알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혼하는 쪽으로 이야기가 됐고요. 다만 이 사람들 사이에 아이들이 있어요. 미즈호라는 여자아이와 이쿠토라는 어린 남자아이가 있어요. 미즈호가 바로 인어가 잠든 집의 주인공인 그 여자아이죠. 그래서 이 아이들이 학교에만 들어가면 그 다음에 이혼을 해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지금 현재는 미즈호가 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 아마 좋은 학교인 것 같아요. 그 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 뭐 필요한 준비들이 있어요. 막 면접도 봐야 돼요. 그 학교에 들어가려면. 그래서 막 그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시점에서는 미즈호는 아직 인어가 되지 않았어요. 지금 건강한 여자아이예요. 그래서 그 면접 준비를 하려고 가즈마사와 가오루코가 만났죠. 가즈마사는 현재는 따로 혼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전화가 온 거예요. 급히. 바로 내용은 미즈호가 수영장에서 물에 빠졌다 라는 거였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뭐 아직 정확하게는 이야기를 듣지 못했고 하여튼간 집중치료실에 옮겨졌대요.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고 일시적으로 심장이 멈췄었다 라는 걸 알게 됐어요. 병원에 가서. 그래서 이제 막 상황을 물어봤죠. 미즈호를 돌보고 있는 사람은 누구였냐면 가오루코의 어머니인 치즈코와 그리고 가오루코와 자매 관계인 미하루였어요. 그래서 치즈코와 미하루가 둘이서 오늘은 하루만 이제 애들을 돌봐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가즈마사 가오루코의 애들인 미즈호 이쿠토랑 미하루의 자식인 와카바랑 이렇게 애들을 다 데리고선 수영장에 놀러 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미즈호가 사고가 나서 이제 의식을 잃게 된 거죠. 그런데 의사의 얘기로는 거의 뇌사 상태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돼요. 앞으로 이 아이가 살아날 가망이 거의 없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는 어떻게 시스템이 돼 있냐면 아이의 장기 이식 수술을 허용하지 않을지를 부모가 결정을 해야 해요. 만약에 그거를 허용하게 되면 이 아이는 거의 뇌사 상태이기 때문에 뇌사 판정 절차라는 걸 시작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판정 절차를 다 거쳐서 아이가 완전히 뇌사했다라고 판정할 수 있게 되면 그때 이제 장기 기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그걸 허용하지 않는다면 그때부터는 뭐 언제가 끝이 될지 모르는 무기한 목숨 연장 치료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가즈마사와 가오루코가 고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둘이 많은 이야기를 나눴고 이런 이야기를 나눴죠. 미즈호가 만약에 의식이 있다면 자신의 장기를 주어도 좋다고 생각했을까 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가오루코가 이런 얘기를 해요. 얼마 전에 공원에 미즈호랑 같이 갔는데 미즈호가 클로버를 찾았대요. 그러면서 미즈호가 엄마 이것만 잎이 4개 달려있어. 그래서 엄마가 와 대단하네. 네이클로버를 찾으면 행복해진대. 그러니까 집에 가져가자.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뭐라 그랬냐면 미즈호는 행복하니까 괜찮아. 이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여기 그냥 둘래. 이랬다는 거예요. 만난 적도 없는 그 누군가가 행복해지라고. 그래서 이 두 부부는 다정한 아이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그 아이가 아마도 장기를 기증하길 원할 거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병원 측에 그 의사를 전달을 했어요. 이제부터 장기 판정 절차를 들어갈 건데요. 그 전에 마지막으로 가족들이 미즈호에게 인사를 하러 왔어요. 이제 가까운 모든 사람들이 와서 지켜보고 있었고, 인사를 하기 전에 미즈호가 누워있고요. 지금 가즈마사와 가오루코가 미즈호의 한 손씩을 각각 잡고 있어요. 그리고 미즈호의 어린 동생인 이쿠토에게 인사를 시키게 하는 상황이에요. 조금 읽어드릴게요. 가오루코가 그 위에 손바닥을 겹쳤다. 딸의 손을 아빠와 엄마가 가운데 끼고 있는 모양새였다. 양손을 하나씩 잡은 게 아니네요. 한 손을 아빠와 엄마가 같이 잡고 있는 거예요. 이쿠토는 고개를 쭉 빼고 누나의 여벌구를 들여다보았다. 그 아이의 눈에는 그저 잠든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을 것이다. 누나. 이쿠토가 조그만 목소리로 미즈호를 불렀다. 그때였다. 가즈마사의 손바닥 위에 놓인 미즈호의 손이 움찔한 것처럼 느껴졌다. 그러나 한순간의 감각이라 움직였다고 확신할 정도는 아니었다. 게다가 그의 손바닥 위에는 미즈호의 손뿐만 아니라 가오루코의 손도 놓여 있었다. 가오루코의 움직임이 전해진 건지도 몰랐다. 가즈마사는 고개를 돌려 가오루코를 봤다. 그녀도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지금 움직인 게 뭐지? 그렇게 묻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미즈호의 손이 움직인 것처럼 느껴졌는데 당신이 손을 움직인 거야? 미즈호의 손이 움직일 리 없잖아. 그렇지? 착각이야. 가즈마사가 스스로에게 말했다. 이쿠토가 갑작스레 부르는 소리에 감각이 혼란을 일으킨 것이다. 어쩌면 나 자신이 무의식적으로 손을 움직였을지도 모른다. 미즈호는 죽었다. 시신이 움직일 리 없다. 가즈마사는 이쿠토를 불렀다. 누나 손 잡아줘. 어린아들이 가까이 다가왔다. 그 오른손을 잡아 미즈호의 손을 쥐어줬다. 안녕이라고 해야지. 안녕. 가즈마사는 가오루코에게 눈길을 주었다. 그녀는 여전히 가즈마사를 바라보고 있었다. 무언가 묻고 싶어하는 눈빛이었다. 그때 문이 열리고 신도가 들어왔다. 의사예요? 이식 코디네이터가 도착했습니다. 신도를 뒤따라 온후하게 생긴 남자가 들어왔다. 머리는 희끗희끗하지만 그리 나이가 들어 보이진 않았다. 그가 가즈마사 부부 쪽으로 걸어오더니 품에서 명함을 꺼냈다. 이와무라입니다. 정말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장기 기증을 검토해도 좋다고 하셨다는 말을 듣고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그가 내민 명함을 받으려고 가즈마사가 손을 내밀었다. 그때 가오루코가 손을 뻗어 가즈마사의 손목을 잡았다. 가즈마사가 의아해하며 아내의 얼굴을 보는 순간 움찔하고 말았다. 그녀의 부릅뜬 눈에 핏발이 서 있었다. 울어서 충혈된 것이 아니었다. 우리 딸은, 가오루코가 말했다. 살아있어요. 죽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가즈마사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당신도 알잖아. 미즈호는 살아있어. 살아있는 게 틀림없어. 그녀의 눈빛이 자신의 생각에 동의해달라는 바람으로 가득했다. 부부가 이토록 진지하게 마주보는 것이 몇 년 만일까. 그 애타는 바람을 가즈마사는 외면할 수 없었다. 아내의 마음을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은 자신뿐이지 않은가. 그가 이와무라를 보았다. 죄송합니다만 돌아가 주세요. 장기 기증을 거부하겠습니다. 이와무라는 일순 당혹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충분히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신도를 봤다.
신도도 고개를 끄덕였다. 이렇게 해서 다시 장기 기증을 안 하게 됐어요. 미즈호가 살아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게 됐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도 의사들은 아직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미즈호가 살아날 가망이 늘어난 것은 아니고 이거는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리고 이게 어떠한 희망이 되지는 않는다 라고 했죠. 근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계속 생명 유지를 하게 된다면 지금은 인공호흡기를 입에다가 끼고 있는데 이제 머지않아서 목에다 구멍을 뚫어서 호흡기를 달아야 된다고 해요. 그런데 가즈마사가 경영하는 회사가 바로 뭐 그런 비슷한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연구원들이 있다가 자기네들이 어떤 소식을 물고 왔죠. 바로 인공지능 호흡 조절 시스템이라는 게 있다고 해요. 그거를 어디 다른 데에서 연구를 했다. 그리고 인공호흡기보다 그게 더 다루기 편하고 그거는 몸 안에다가 수술을 해야 되긴 하는데 몸속 몇 군데에 전극을 심는 게 전부라고 해요. 그리고 뭐 조절기가 큰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컴퓨터에서 신호를 보내서 횡격막이랑 복근을 직접 움직이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인공호흡기와는 다르게 뭐 이렇게 직접 자기 근육을 쓰게 되면 뭐 기도에 먼지가 들어가면 알아서 기침도 할 수 있고 가래도 잘 안 고이게끔 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그 소식을 알게 된 가즈마사가 가오루코에게 전달을 했어요. 물론 그게 굉장히 고가라는 거는 가오루코도 짐작할 수 있었죠. 그래서 가오루코가 왜 그런 기계를 생각했냐 했더니 가즈마사가 안 그래도 자기도 그쪽 대학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더라. 생각해 본 적 없는 경우다. 의식이 없는 환자에게 그걸 적용한다 해서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 라고 했대요. 그래서 그때 가즈마사가 뭐라고 대답했다고 말했냐면 딸을 숨쉬게 해주고 싶었을 뿐이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가오루코는 사실 가즈마사는 미즈호의 생명 연장을 바라지 않는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걸 알게 됐죠. 가즈마사도 이제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게 그냥 자기 만족일 뿐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래도 이제 뭐라도 하고 싶은 거죠. 미즈호를 살려두는 일에 주저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술을 했고요. 무사히 끝났어요. 그리고 이 부부는 그걸 보면서 또 감동을 받았죠. 왜냐면 사고 이후로 미즈호의 입에 삽입되어 있던 튜브가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미즈호의 잠든 얼굴을 봤더니 뭔가 건강하던 시절의 모습 그대로처럼 보였고 그 작은 가슴이 희미하게 오르내리고 있었다. 즉 직접 숨을 쉬고 있다는 거죠. 근육의 움직임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의사들이. 그래서 첫 치실을 나와서 복도를 걷던 가오루코가 이제 읽어드릴게요. 크림을 사와야겠어 라고 말했다. 무슨 크림? 미즈호 입가 봤지? 반창고를 붙였던 자리가 부르터서 안쓰러워. 아 그래. 참 그리고 가오루코가 걸음을 멈추더니 가슴 앞에 양손을 보았다. 라운드넥 셔츠도 사야지. 그건 왜? 지금까지는 호흡기를 떼지 못하니 앞이 트인 옷만 입었거든. 그런데 앞으로는 스웨터나 티셔츠, 트레이너도 입을 수 있잖아. 가오루코가 눈을 반짝였다. 가즈마사는 고개를 끄덕거렸다. 그래, 이것저것 입혀봐. 그 아이는 뭐든지 잘 어울리니까. 그랬어요. 지금 둘의 관계가 약간 회복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지금은 이혼하지 않기로 이야기가 된 상태예요. 뭐 정확하게 명시적으로 말을 한 건 아니지만 적어도 만약에 어느 한쪽이 다른 사람을 만난다거나 하게 되면 생명을 연장하고 있는 미즈호와 진처럼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가오루코 쪽에서는 약간 어떤 썸 타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완전히 끊어버렸어요. 자기가 나중에 미즈호를 부담스럽게 여기게 될까봐. 그리고 그 후로도 미즈호는 무슨 의식이라도 있는 것 같은 생체 반응을 보일 때가 몇 번씩 있었어요. 그래서 미즈호가 미즈호가 아니죠. 가오루코가 어머니 치즈코한테
미즈호는 약하기 때문에 뭐 감기라도 걸리면 쉽게 낫지 않는다. 이렇게 애를 죽게 해놓고 그러면 어떡하냐 막 그랬더니 치즈코 어머니가 막 혼나죠. 그랬더니 마치 미즈호의 손이 움찔움찔 움직이면서 엄마, 할머니 그만 혼내 라고 호소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 뒤로도 미즈호의 몸이 때때로 움직이는 걸 보게 됐어요. 그리고 자기 체감상으로는 이제 이거를 지금 재택간병을 시작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가오루코의 집에 데리고 온 거죠. 그래서 그 재택간병을 시작한 이래로 오히려 더 많이 움직이게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의사들은 분명히 그건 의미가 없는 동작이라고 했지만 가오루코에게는 그게 의미 없다고 느껴지지 않았고요. 방금처럼 뭐 대화에 끼어들고 싶어 한다거나 어떤 감정을 표시한다거나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기분 탓이겠지만. 그리고 재택 간병을 하면서부터 가즈마사의 회사에 아주 좋은 연구원이 있어요. 그 연구원의 이름은 호시노라고 하죠. 그 연구원은 이제 이쪽 업계에서 굉장히 뛰어난 연구원이기 때문에 가즈마사가 특별히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호시노라는 사람이 이제 가오루코의 집에 수시로 드나들면서 뭐 이것저것 도와주고 있어요. 주로 어떤 걸 돕게 되느냐? 저번에 그 전극을 이용해서 직접 숨을 쉬게 만드는 수술을 한 적이 있잖아요. 그 뒤로 호시노를 불렀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가즈마사의 회사에서 하고 있는 일인 바로 몸에다가 전극을 연결해서 컴퓨터로 조작을 하면은 어떤 뇌에다가 신호를 보내서 그 특정 근육들을 움직이게끔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뭔가 확실히 근육도 점점 붙기 시작하는 걸 느꼈고요. 그리고 돌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아이가 뭔가 좋은 쪽으로 변화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게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호시노는 뭐 여기 와서 인간의 몸은 기계와 다르다는 걸 실감하고 있었고, 뭐 제대로 조절하기까지는 꽤 오래 걸릴 거다 뭐 이런 생각도 했고요. 물론 나름대로 몸을 이렇게 저렇게 뭐 움직일 수 있게 되기는 했어요. 그리고 뭐 주말에도 수시로 오고요. 호시노는 지금 이 가오루코라는 부인한테 반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헌신적으로 찾아와서 도와주고 있죠. 근데 호시노는 원래 사귀던 여자친구가 있었고, 그런데 가오루코를 처음 만났을 때 그 자기가 겪어본 적 없는 우아함과 지적인 뭐 이런 거에 반했던 거죠. 그래서 약간 연애 감정 같은 것도 있었고, 물론 가오루코에겐 그런 게 전혀 없겠지만, 그래서 겸사겸사 이제 열심히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고 또 자기가 뭐 이런저런 걸 해주면은 가오루코가 미즈호의 변화를 보면서 기뻐하는 걸 보니까 뿌듯함 같은 것도 있어요. 왜냐면 호시노가 지금 회사에서는 원래 굉장히 귀중한 인재인데 이렇게 개인적인 일에 쓰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회사에선 불만을 갖는 사람들도 많고, 어떤 회사 사람이 뭐 이런 말도 했다는 거예요. 뇌사한 사람의 팔다리를 움직이는 연구 따위는 누구한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 회사가 원래 연구하는 건 뇌사한 사람의 뇌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멀쩡한 사람의 뇌를 가지고 예를 들어 장애인 같은 사람들한테 이제 도움을 주는 걸 하고 있었는데, 호시노가 자기가 하는 일로 인해서 가오루코가 희망을 갖게 되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선배에게 이런 것들을 말해주고 싶다라고 생각하게도 되죠. 그랬고 또 뭐 이것저것 계속 운동을 시켜주고 있어요. 컴퓨터를 이용해서 미즈호에게. 그래서 호시노 자신이 보기에도 미즈호가 전보다 얼굴이 더 발그레하게 보였고, 뭐 운동해서 혈액순환이 좋아졌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뭐 뇌 기능이 정지되었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뭐 아닐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한 번은 가즈마사의 아버지인 다스로가 찾아왔을 때 보여드렸어요. 가오루코가. 그랬더니 다스로는 되게 못마땅해 했고, 사람 몸을 전기장치로 만들어 놓다니 이건 신을 모독하는 행위다 라면서 화를 냈죠. 그래서 가오루코가 뭐라고 했냐면, 전기장치가 어때서요? 누워만 있는 아이의 손발을 움직이거나 자세를 바꿔주는 건 간병 중에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에요. 그걸 미즈호가 스스로 하도록 만들었을 뿐인데 신을 모독하는 행위라니요. 애당초 이 기술은 하리마테크, 그러니까 과거의 아버님 회사에서 개발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식으로 말씀하실 수 있나요? 막 이렇게 화를 낸 거예요.
그러자 다스로는 이제 자기가 너무 지나쳤다, 너무 엄청난 일이다 그러면서 뭐 사과를 했죠. 그리고 오히려 돌아갈 무렵에는 뇌사 상태인 손녀를 다정하게 바라보며 미즈호 힘내서 훈련하거라 뭐 이런 말까지 전달하고 갔죠. 그리고 뭐 그 뒤로 다스로는 다시는 찾아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부부가 미즈호를 비록 생명 연장을 시키고 뭔가 의미 없어 보이는 일들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는 해도 그래도 가오르코가 장기 기증자만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입장을 모르는 것은 아니었어요. 잠깐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유키노라는 아이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 유키노라는 애는 뭔가를 이식을 받아야 하는데 그 이식을 받는 수술이 일본에서는 장기 기증이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장기 기증자가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거의 뭐 일본에서 받는 건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에 가서 거기에서 장기 기증을 받아야 된다고 해요. 근데 그러려면 수십억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 일 때문에 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자원봉사를 해가면서 모금을 하고 그래요. 그리고 그건 의외로 순조롭게 잘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이 모임을 우연히 알게 된 가오르코가 매주 일요일마다 그 모임에 가게 되고 자기도 거기서 굉장히 열성적으로 모금을 하게 돼요. 근데 사람들이 보기엔 이 사람은 좀 이상해 보였어요. 미스터리한 사람이었죠. 자기를 무슨 선생이라고 소개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계속 모금을 해나가던 어느 날 이제 꽤 많이 모였어요. 그래서 뭐 접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유키노가 죽었어요. 너무 오래 기다려서 다른 질병이 와가지고 죽었어요. 그래서 지금 바로 심정지에 이른 건 아니고 뇌사일 거라는 진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 측에서 장기기증 의사가 있느냐라고 물어서 비록 아이가 심장에는 병이 있지만 다른 장기는 건강하다. 그리고 이제는 딸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차례라고 의견을 모으게 되었죠. 그래서 이 아이의 뇌사 판정 절차가 이루어졌고 결국 이제 아이가 뇌사라는 판정을 받았고요. 그리고 뭐 장기들은 4명의 아이에게 제공되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뭐 참석자들이 뭐 긴 전투를 끝낸 듯한 충족감이 있는 듯한 뭐 그런 분위기도 좀 있었고요. 뭐 그랬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 사라지고 나서도 가오르코가 혼자 남아가지고 막 오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사정을 묻지 못했죠. 가오르코한테 이 아이의 부모님이. 그래서 한번 이렇게 장기 기증을 기다리는 입장에도 잠시 서봤던 거죠. 그런데 가오르코가 사실은 자기 본명이나 자기의 신분을 전혀 밝히지 않았어요. 이 모임에 들어갈 때. 오히려 누군가의 신분을 사칭했죠. 근데 그 신분은 바로 누구였냐? 미즈호에게 찾아오는 가정교사의 신분이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선생이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던 거고요. 이름도 그 사람 걸 썼어요. 그리고 이 선생님 신쇼 후사코는 특수교육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사칭했다는 사실을 신쇼 후사코 선생님이 결국 알게 됐어요. 어떻게 알았냐면 유키노 부모님이랑 그쪽 측에서 이제 여기서 뭐 모금을 받았던 것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그 참석자들이 막 후원을 많이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후원 받은 돈, 모금 받은 돈 이런 것들을 비슷한 다른 곳에다가 기증하기로 한 거예요. 그런데 가오르코 같은 경우에는 되게 많은 자기 돈을 거기다 냈기 때문에 그런 사람한테는 직접 찾아가서 의사를 확인하고 동의를 받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신쇼 후사코 본인을 찾아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두 사람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죠. 그래서 신쇼 후사코가 그걸 알게 돼서 아마 그 사람은 가오르코일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뭐 여러 가지 인상착의 같은 걸 듣고. 그래서 이제 뭐 이야기해달라고 했죠. 이제 가오르코한테. 그랬더니 가오르코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선생님이 미즈호에게 뭐 이것저것 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자꾸 책만 읽어주는 걸 보게 됐어요. 그리고 뭐 언제는 가오르코가 자리를 비웠다가 다시 와보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거나 뭐 그러는 걸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의심이 싹 트게 된 거죠. 이 선생님이 미즈호를 살아있는 학생으로 여기는 게 맞는 걸까? 아니면 이런 뇌사한 아이에게 수업을 한들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선생님이 낭독을 끝내고 화장실에 가셨을 때 의자에 놓여있던 가방을 봤는데 그 가방이 책 때문에 떨어질 것처럼 보여서 그걸 이렇게 고쳐놓고 있었는데 그 가방 속에 있던 전단지 한 장이 눈에 띈 거죠. 근데 거기에 이식 이런 글자가 써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그거를 확인하게 됐어요. 그러자 그 전단지는 유키노를 구하는 모임에서 배부한 거라는 걸 알게 됐죠.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선 선생님을 더욱 의심하게 된 거예요. 이거는 이제 장기 이식을 기다리는 아이에 대한 모임이었기 때문에 선생님이 뭐 이렇게 돈을 들여서 이런 애를 살려둔들 무슨 의미가 있을까? 장기를 기증해버리면 다른 생명을 구할 수 있을 텐데 뭐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닐까? 뭐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 기분도 생각해보고 뭐 어쩌고 뭐 그랬죠. 근데 그랬고 결국에는 둘이서 오해가 잘 풀렸어요. 이제 선생님은 그 어머니도 같이 이야기를 듣기를 바랐던 거였어요. 그리고 이제 호시노의 작업은 어디까지 진척이 됐냐면 바로 미즈호의 표정까지도 조작할 수 있게 되었어요. 표정은 되게 미세한 작업인데 뭐 이것저것 해보다 보니까 어떻게든 몇 가지는 표현할 수 있게 됐어요. 근데 뭐 그 모습을 보는 그거는 뭐 가오르코의 부탁에 의한 작업이었다라고 하긴 하는데 뭔가 가즈마사가 보기에는 막 되게 복잡한 기분이 드는 거죠. 뇌사 상태인 애를 이렇게 웃는 모습까지 지어 보이게 하는 게 굉장히 막 이상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지금. 물론 뭐 보기는 좋지만. 그래서 이제 병원에 다시 찾아갔어요. 왜냐면 지금 이 집에서 애를 돌보고 있긴 하지만 병원에서도 의사가 계속 나와서 확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한테 찾아가서 물어본 거죠. 지금 얘가 괜찮은 건지 어떤지. 그랬더니 의사가 하는 말로는 뭐 척수에 자기 자극을 주어서 근육의 양을 키우고 통합성이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거는 보완일 뿐이고 원래 상태로 가까워지는 건 아니다. 지금 뇌에는 전혀 변화가 없고 오히려 뇌의 사멸한 부분이 확대되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랬고요. 이 집에는 여전히 미즈호의 이모인 미하루와 미하루의 자식 와카바 이 둘이 자주 놀러와요. 그래서 지금도 놀러왔어요. 이모, 저 미즈호 보러 가도 돼요? 와카바가 물었다. 그럼 가서 만나봐. 와카바는 신발을 벗은 뒤 익숙한 동작으로 미즈호 방문을 열었다. 미하루가 그 뒤를 따라 들어갔고 가오르코는 그런 그들의 모습을 뒤에서 바라보았다. 안녕 미즈호. 오늘은 머리를 두 갈래로 묶었네. 잘 어울린다. 미하루가 먼저 휠체어에 앉아있는 미즈호에게 말을 건넸다. 오늘은 미즈호 머리를 좌우 두 갈래로 묶어주었다. 와카바가 미즈호의 손을 잡았다. 안녕, 나 와카바야. 오늘은 딸기를 가져왔어. 며칠 전에 나가노에 딸기를 따러 갔었거든. 그래서 선물로 가져왔어. 혼자 중얼거리는 것처럼 작은 소리다. 왠지 조심스러워하는 것처럼 들렸다. 미하루가 들고 있던 커다란 가방에서 네모난 플라스틱 용기를 꺼냈다. 빨간 딸기가 소담스럽게 담겨있다. 와카바가 그것을 받아들고 미즈호의 얼굴 가까이 가져갔다. 자, 딸기야. 냄새가 참 좋아. 미즈호도 맡을 수 있으면 좋겠다. 와카바는 그 자세로 잠시 서 있다가 돌아서서 이모 여기요 하며 가오르코에게 딸기를 내밀었다. 고마워. 냄새가 정말 좋구나. 미즈호가 좋아하겠어. 가오르코가 딸기를 받아들고 조카에게 웃어 보였다. 네 하고 대답하는 와카바의 눈빛이 무척 진지했다. 자, 이랬어요.
와카바는 굉장히 진지하게 대하고 있죠, 지금. 와카바, 미하루 등등 주변 사람들은. 그런데 이쿠토가 바로 이쿠토 미즈오의 동생이죠. 이쿠토가 와카바랑 놀다 말고 미즈오 방에서 놀지 않고 막 딴 데로 자꾸 가는 거예요. 원래 와카바 같은 경우에는 미즈오를 보러 온 거기 때문에 주로 얘네들이 놀면 미즈오의 방에서 놀았거든요. 미즈오도 같이 보라고. 그랬는데 이쿠토가 막 딴 방에 가자고 그래요. 그러다가 뭐 와카바랑 얘기를 하다가 막 화가 난 채로 나와요. 알고 보니까 이쿠토가 쌓인 게 있었던 거예요. 이쿠토가 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거기에 미즈호를 데려갔던 모양이에요. 이제 부모님이. 그래서 자기는 당연히 미즈호 누나가 살아있다고 생각했는데 애들이 아니라고 했다는 거예요. 애들이 누나는 죽었는데 입학식에 데려와서 싫었다. 기분 나쁘다. 뭐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쿠토가 잠을 자는 거라고 그랬더니 막 자기 누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데요. 언제 잠에서 깨나느냐. 계속 깨어나지 않으면 죽은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막 듣고 이쿠토는 지금 화가 난 거예요. 상처를 받고. 그런데 바로 비슷한 문제가 미하루네 집에도 있었어요. 왜냐면 미하루와 와카바는 늘 자주 찾아가가지고 지금 미즈오가 살아있는 조카인 것처럼 잘 대해주고 있죠. 그런데 미하루네 남편은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오히려 가오루코가 보는 앞에서 가오루코의 마음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연기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는 가고 싶지 않다고 해요. 그리고 뭐 와카바 자신도 그게 약간 혼란스럽긴 해요. 자기는 미즈오를 살아있는 아이처럼 이제 최대한 대하려고 하는데 자기도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으니까 좀 혼란스러운 거죠. 그래도 조금 읽어드릴게요. 이제 여기에 그날의 비밀이 나와요. 다만 누가 뭐라고 해도 자신만은 끝까지 미즈오 편이 되어야 한다고 굳게 다짐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지만 가장 큰 이유는 어쩌면 미즈오가 자기를 대신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다. 와카바 얘기예요. 수영장에 갔던 날의 일이 되살아났다. 왜 사고가 났는지는 자세히 기억하지 못한다. 미즈오가 물에 빠졌다는 것을 안 순간 머릿속이 뒤죽박죽 엉켜서 뭐가 뭔지 알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억의 단편 중에는 확실히 남아있는 것도 있다. 그 여름, 와카바는 비즈로 만든 반지를 끼고 다녔다. 유치원 때 친했던 친구가 여름방학에 들어가기 전에 준 것인데 와카바는 그 반지가 무척 마음에 들었다. 수영장에 갔을 때도 반지를 낀 채로 헤엄쳤다. 미즈오도 반지를 보더니 예쁘다고 했다. 둘은 신나게 놀았다. 누가 물속에 더 오래 있나 내기도 했다. 그러다가 반지가 빠졌다. 어쩌다가 그랬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와카바가 물에 떠 있을 때 쏙 빠져 물속으로 가라앉았다. 안 돼 하고 소리를 지르며 와카바는 허둥지둥 잠수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미즈오도 따라서 물속으로 들어왔다. 반지를 빠뜨리는 모습을 봤을 것이다. 반지는 수영장 바닥에 있는 배수구 철망 위에 떨어져 있었다. 와카바가 부랴부랴 주우려 했지만 손에 잡히지 않았고 그 바람에 반지가 철망에 끼이고 말았다. 아무리 끄집어내려 해도 철망에 걸려서 좀처럼 빠지지 않았다. 미즈오가 옆에서 거들어줬지만 마찬가지였다. 결국 와카바는 숨이 차서 물 밖으로 나왔다. 그 와중에 코에 물이 들어가고 말았다. 너무 아파서 코를 풀려고 와카바는 수영장을 벗어났다. 에이, 할 수 없지 뭐 하고 생각했다. 반지는 포기다. 친구에게는 미안하다고 사과해야겠다. 한숨 돌리고 나서 주위를 둘러봤다. 미즈오가 보이지 않았다.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참에 할머니가 달려왔다. 치즈코죠, 할머니. 미즈오가 어디 있냐고 묻는데
그저 갑자기 없어졌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다. 곧이어 주위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누군가 아이가 물에 빠졌다고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미즈호의 몸이 끌어올려졌다. 그 다음 기억은 희미하다. 다만 나중에 수영장 바닥에 있는 배수구 철망에 미즈호의 손가락에 끼어 빠지지 않았던 것 같다는 말을 듣고 겁에 질렸던 기억이 있다. 와카바가 숨이 차서 물 밖으로 나왔을 때 미즈호 역시 숨이 찼을 것이다. 그런데 손가락이 빠지지 않아서 올라오지 못한 것이다. 미즈호는 얼마나 괴로웠을까. 자신이 물 밖으로 나오자마자 미즈호를 찾았더라면, 주위에 있는 누군가에게 미즈호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더라면, 병원에서 미즈호를 봤을 때는 깊은 구멍으로 떨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자신의 실수가 사촌의 행복한 나날을 앗아간 것이다. 아직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와카바만의 비밀이었다. 이랬던 것이었죠. 그날의 진실은. 그러니까 와카바가 그렇게 유독 미즈호에게 진지하게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 미하루네와 가오루코네는 약간 멀어졌어요. 왜냐면 가오루코가 이제 이쿠토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와카바가 이쿠토한테 그랬던 거죠. 그렇게 말하면 안 돼, 뭐 이랬나? 그랬어요. 그랬더니 가오루코가 처음에 그걸 들었을 때 뭔가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 의미를 조금 있다가 깨닫게 된 거죠. 와카바가 그렇게 말했다는 거는 마치 미하루가 집에서 미즈호는 죽었어. 그런데 그 집에 가면 절대로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된다. 그런 말을 해서도 안 된다. 라고 주의를 준 듯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가오루코가 미하루에게도 화를 냈고 실은 내 앞에서만 연기하고 있는 거 아니냐. 미즈호가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냐. 막 그렇게 화를 내면서 찾아오지 말라고 화를 냈어요. 그리고 그 뒤로도 이제 미하루와 와카바는 가끔씩 찾아왔죠. 그리고 또 가오루코와 가즈마사가 이야기를 하다가 가즈마사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2달쯤 전에 의사를 만나서 이야기를 들었다. 의사 선생님 말로는 아직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테스트를 한다면 지금이라도 뇌사 판정이 내려질 거라고 했대요. 물론 지금 미즈호의 키가 자라고 있긴 하지만 그거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해요. 그러자 이제 가오루코가 미즈호가 죽었다는 거냐, 받아들이라는 거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가즈마사가 이러죠. 받아들이라는 게 아니다. 당신이 어떻게 생각하든 자유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비난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다. 뭐 이렇게 말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듣더니 가오루코가 가만히 있다가 아주 심상치 않은 기운을 내뿜고 있어요. 그러다가 전화를 걸어요. 어디론가. 경찰을 불러요. 우리 집에 어떤 사람이 흥분해서 칼을 휘두르고 있어요 하면서 가오루코가 그렇게 거짓 신고를 하죠. 그리고 그날은 이제 미하루와 와카바도 찾아온 날이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 호시노도 있었죠. 그러더니 바로 가오루코 본인이 시카를 빼들었죠. 그래서 마치 미즈호를 찌르려는 듯한 동작을 하면서 경찰들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이 아이의 가슴을 칼로 찌르는 건 범죄냐? 그랬더니 경찰들이 당연하다, 범죄다, 살인죄다. 만약에 아이가 살아난다고 해도 살인 미수죄를 면할 수 없다. 그래서 가오루코는 사람을 죽이면 죄는 묻는 게 당연한 거긴 하지만 이 사람들 말로는 제 딸이 이미 죽었다는데요. 벌써 오래전에 죽었다는데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럼 죽은 사람을 죽여도 살인죄가 성립하냐? 막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화가 나서. 그래서 막 이런 얘기들을 하다가 이렇게 되죠. 가오루코가 슬픔이 가득한 눈으로 그를 뚫어져라 봤다. 가즈마사를 봤다는 거예요. 다들 미즈호를 살아있는 시체로 취급하잖아. 나는 내 딸을 그렇게 가여운 처지에 둘 수 없어. 살았는지 죽었는지 나라가 법률로 판단해달라고 할 거야.
미즈오가 이미 옛날에 죽은 몸이라면 나에게 죄를 물을 수 없겠지. 하지만 만약 살아있다면 나는 살인범이 될 거야. 그렇다면 나는 기쁜 마음으로 죗값을 치르겠어. 그 사고가 있던 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돌보아온 미즈오는 틀림없이 살아있었다고 인정받은 셈이니까. 마치 영혼의 울부짖음처럼 들리는 그녀의 외침에 가즈마사는 마음이 요동쳤다. 순간적으로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놔두자는 생각까지 들었다. 하지만 그러면 더는 미즈오를 만날 수 없어. 돌볼 수도 없고. 그래도 괜찮아? 당신 나를 왜 말리지? 미즈오가 이미 죽었다고 생각하잖아. 그런데 무슨 상관이야? 사람은 2번 죽지 않아. 왠지는 나도 모르겠어. 어쨌든 당신이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 사랑하는 딸의 가슴에 칼을 꽂는 일을. 난들 하고 싶겠어? 하지만 이것밖에 방법이 없어서 그래. 이러지 않으면 아무도 대답해주지 않으니까. 가오르코가 뜻을 굳혔다는 듯 칼을 높이 쳐들었다. 그때였다. 하지 마세요! 자지러지는 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다. 가오르코가 움직임을 멈추고 소리가 난 쪽을 돌아봤다. 와카바가 부들부들 떨면서 천천히 걸어나와 가오르코 앞에 섰다. 가오르코 이모, 죽이지 마요. 미즈오를 죽이지 마세요. 조금 전의 절규와는 달리 가냘프기 그지없는 목소리였다. 저리 물러나, 와카바. 위험해. 피가 튈지도 몰라. 가오르코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런데도 와카바는 물러서지 않았다. 부탁이에요. 죽이지 마세요. 저는 살아있다고 생각해요. 미즈오가 살아있다고 생각해요. 살아있기를 바라요. 그럴 필요 없어. 억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돼. 그렇지 않아요. 억지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미즈오는 와카바 대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날 내 반지를 주우려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반지라니? 너무 무서워서 지금까지 아무한테도 말하지 못했어요. 와카바 잘못이에요. 수영장에 반지를 끼고 가서. 수영할 때 반지 같은 건 필요가 없는데. 반지 따위는 잃어버려도 상관없었는데. 그때 내가 물에 빠졌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가오르코 이모, 나는 미즈오가 살아있었으면 좋겠어요. 죽었다고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울며 호소하듯 와카바가 말했다. 그랬구나. 그런 일이. 가오르코가 중얼거렸다. 이모, 미안해요. 조금만 더 크면 이모를 도울게요. 미즈오 돌보는 일 도울게요. 그러니까 미즈오를 죽이지 마세요. 부탁이에요. 와카바의 눈에서 흘러내린 눈물이 바닥에 뚝뚝 떨어졌다. 침묵의 시간이 흘렀다. 가즈마사 역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가늘게 떨리는 소녀의 등을 그저 물끄러미 바라볼 뿐이었다. 소년이 오타가 난 것 같네요. 가오르코가 후 숨을 토하면서 높이 쳐들었던 칼을 천천히 내렸다. 그리고 마음을 가라앉히려는 듯 눈을 감았다. 잠시 후 눈을 뜬 가오르코가 칼을 테이블에 내려놓고 와카바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바닥에 무릎을 꿇은 후 와카바의 몸을 양팔로 감쌌다. 고마워. 이모,
하고 와카바의 입에서 가느다란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고맙다. 라고 가오루코가 다시 한번 말했다. 이모가 기다릴게. 그런 날이 오기를. 그녀의 말이 끝나자 여기저기서 안도의 한숨이 흘러나왔다. 가즈마사도 길게 숨을 내쉬었다. 문득 정신을 차리고 보니 겨드랑이에 땀이 흥건히 배어 있었다. 언니! 하면서 미하루가 가오루코에게 다가왔다. 내가 미즈오에게 말을 건네는 건 절대 연기가 아니야. 미즈오는 나한테 여전히 사랑스러운 조카야. 가오루코가 굳어져 있던 뺨에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랬고 이제 가오루코가 이쿠토에게도 그렇게 얘기를 해주죠. 아까는 미안했다. 엄마 용서하라면서. 그래서 이쿠토가 막 이래요. 자기 친구들한테 말할 거라고. 누나가 안 죽었다고. 집에서 잘 지내고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한다고 했더니 엄마가 그러죠.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이제는 누나 얘기를 친구들한테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죠. 그래서 그 뒤로는 가오루코는 미즈오를 굳이 어디 밖에 데리고 다닌다거나 다른 사람들한테 마치 살아있는 사람처럼 보이게 하는 거를 굳이 하진 않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미즈오가 전기를 이용해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거나 하는 것도 안 하고요. 자기 앞에서만 몰래 하죠. 그리고 그 사건 뒤로 호시노도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자기 자신은 정말로 미즈호를 진심으로 위한 건지, 그 소녀를 살아있는 인간으로 취급한 건지, 미즈호의 삶과 죽음이라는 문제에 대해 정말로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그저 부인을 기쁘게 하려고 부인의 마음에 들고 싶어서 소녀의 몸을 이용한 건 아닌지, 이런 생각도 하고요. 그리고 맹랑하지만 자기 생각에는 우월감까지도 내포되어 있었다라는 걸 깨닫죠. 이 집안 사람들에게 자기가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이고 신이자 지배자고 소녀의 제2의 아빠다. 그러니 떠받들려 마땅하다. 이런 생각까지도 했었던 거죠. 그래서 가오루코는 그 뒤로는 이제 조용하게 미즈호한테 옷을 입혀서 동네 산책도 하고 그래요. 그러면서 또래들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죠. 그리고 이전 틀은 그렇게 절박한다기보단 약간 평화로운 그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어느 날도 이렇게 산책을 하고선 돌아오는데 휠체어를 밀면서 마당으로 들어서려는데 현관 안쪽에 어떤 낯선 남자아이가 서 있는 거예요. 바로 이야기의 맨 처음 에필로그에 나왔던 소고였죠. 그래서 이제 가오루코가 당황했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종이 비행기를 내밀면서 이게 담장 안으로 날아들었다. 인터폰을 눌렀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 나왔던 그 이야기가 또 나와요. 그래서 잘 자네요. 이랬고 아마 오늘은 일어나지 않을 거야. 이런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날 창가에 장미꽃을 꽂아 두었었잖아요. 그거는 가즈마사가 가오루코의 생일에 사다 준 거라고 해요. 이렇게 이제 마음 정리가 되면서 주변 사람들의 마음도 좀 건강하게 바뀌어가는 모습을 보여요. 그리고 호시노도 그 뒤로는 이제 이 집에 더 이상 찾아오지 않아도 된다고 가오루코가 얘기했고요. 그리고 호시노는 이제 옛날 여자친구한테 다시 돌아가게 되죠. 자기가 건강하지 않은 짝사랑을 했다는 거를 깨달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장미꽃을 계기로 가오루코는 장미 아로마 오일을 사용하게 되었고요. 그 뒤로는 집안이 그윽한 향기에 휩싸이게 됐고 미즈호의 안색도 좋아진 듯한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하루하루 소소한 기쁨을 느끼면서 앞으로도 이렇게 채워가면 된다. 오늘과 다르지 않은 내일이 와주면 그걸로 족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평온하게 살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개월이 지났죠. 이 이야기의 맨 처음에는 미즈호가 학교에 입학하기 직전이었죠. 그런데 이제 미즈호가 4학년이 되는 3월 31일 밤이에요.
가오르코는 늘 하던 대로 미즈오 방에서 자고 있었다. 그런데 누가 부르는 듯한 느낌이 들어 눈을 떴다. 시계를 보니 새벽 3시가 조금 넘은 시각이었다. 왜 이런 시각에 눈을 떴을까 하고 생각한 순간 가오르코는 깨달았다. 옆에 미즈오가 서 있었다. 저 이 부분을 보고 진짜 심쿵했잖아요. 어떻게 된 이야기였냐 하면 다음 날에는 미즈오를 데리고 병원에 가요. 그리고 가오르코가 가즈마사에게 어젯밤 이야기를 해주죠. 자, 어떤 일이었는지 말씀드릴게요. 모습이 보인 건 아니라고 했다. 그러나 거기에 서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느낄 수 있었다고 한다. 목소리는 들리지 않지만 미즈오의 말이 마음으로 전해졌다. 엄마, 고마워. 지금까지 고마웠어. 그리고 행복했어. 아주 행복했어. 고마워, 엄마. 정말 고마워. 헤어질 때다 하고 가오르코는 깨달았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슬프지 않았다. 그녀가 물었다. 가는 거니? 응. 하고 미즈오가 대답했다. 안녕. 엄마 잘 지내. 안녕. 하고 가오르코도 인사했다. 그러자 한순간에 미즈오의 기척이 사라졌다. 그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가오르코는 침대에서 나와 미즈오의 몸으로 다가갔다. 불을 켜고 각종 바이털 사인을 확인했다. 모든 수치가 악화를 가리키고 있었다. 그때부터 한숨도 자지 않고 지켜보았지만 호전되는 기미가 없었다. 그래서 오늘 병원으로 데려오게 된 거였죠. 그리고 어젯밤 이야기를 했고요. 이제는 정말 아무리 봐도 죽었다라고 밖에 느낄 수 없는 그런 상태예요. 물론 그냥 예전처럼 그런 뇌사 상태이긴 하지만 이제 가오르코에게 느껴진 바도 그렇고 거의 뭐 한없이 뇌사한 상태다라고 생각하게 됐죠. 그래서 의사한테 오히려 이 부부가 먼저 그걸 이야기를 해요. 장기 기증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셔야 되지 않나요? 라고 물어보죠. 그래서 의사가 놀라죠. 두 분이 사고 직후에 거부 의사를 밝히셨다고 알고 있다. 그랬는데 지금은 장기 기증 의사를 밝힌 거죠. 그래서 결국 그 뒤로 그거 판정 절차를 거쳐서 이제 뇌사라는 게 확실해졌고 그리고 뭐 장기 기증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장례식도 하고 그러고 있는데 보니까 미즈호의 사진이 되게 최신 거예요. 그래서 가즈마사가 가오르코에게 물어봤더니 매년 1월에 사진을 찍었다. 집에서 간병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연례 행사로 영정사진을 찍었다고 하네요. 자기가 이런 날이 영원히 오지 않을 줄로 믿었던 건 아니라면서. 뭐 그래요. 그 분위기 굉장히 훈훈해요. 그리고 그 장기가 누구한테로 갔느냐? 바로 소고였죠. 맨 처음 에필로그에 나왔고 중간에 그 인어가 잠들었다고 생각했던 그 소고죠. 그런데 소고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얘는 건강한 어린아이였는데 어느 날 학교에서 체육 시간인데 갑자기 현기증이 나면서 숨이 안 쉬어지고 목소리가 나오지 않고 눈앞이 깜깜해졌죠. 그리고 정신을 차려보니 병원이었고요. 잘은 모르지만 하여튼 태어나면서부터 심장에 이상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너무 심각해서 수술만으로는 나을 수가 없고 살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심장 이식뿐이라는 걸 알게 됐죠. 그리고 일본에서는 어린아이의 장기 기증이 거의 없다. 방법은 해외에서 이식하는 것 뿐이다. 라는 유키노와 똑같은 이야기를 듣게 됐고요. 그런데 결국
미즈호의 심장을 받게 되었죠. 자,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맨 마지막 장에 있는 얘기예요. 수술한 지 석 달 만에 소고는 퇴원했다. 그리고 2년 몇 개월이 더 지나자 소고 가족은 원래 살던 아파트로 돌아가게 되었다. 병원 근처로 이사할 때 살던 아파트를 처분하는 대신 세를 놓았던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소고가 걷는 길은 소고네 가족이 전에 살았던, 그리고 앞으로도 살아갈 집으로 가는 길이다. 하지만 소고가 차에서 내린 이유는 이 길이 반가워서만은 아니다. 소고가 이 옛날 집으로 다시 돌아오다 말고 자기는 여기서부터 내려서 걸어가겠다라고 한 상황이에요. 목적지는 그 저택이었다. 아름다운 소녀가 휠체어에 잠들어 있는 집. 웬일인지 수술을 받은 후로 몇 번이나 그 집이 꿈에 나타났다. 거기서 누군가 소고를 부르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런데 막상 가보니 저택은 사라지고 없었다. 건물도 담장도 대문도 사라지고 공터만 남아있었다. 아주 조그만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다. 순간적으로 그 저택이 환상이었나 하는 생각마저 들었다. 소고는 한숨을 내쉬며 발길을 돌렸다. 그런데 그 순간 어디선가 장미향이 풍겨왔다. 또 그러네 하며 걸음을 멈췄다. 수술 후로 자주 있었던 일이다. 그러나 아무리 둘러봐도 장미는 보이지 않았다. 소고는 가슴에 살며시 손을 댔다. 장미향은 이 신장의 원래 주인이 가져온 것은 아닐까? 그리고 확신했다. 나에게 소중한 생명을 준 아이는 깊은 사랑과 장미향에 둘러싸여 행복했을 거라고. 이렇게 끝나죠. 물론 소고가 자기 심장을 누가 준 건지 이 집에 살던 인어가 준 거였다는 사실은 몰랐지만 하여튼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거죠. 어때요? 저 이거 집에서 읽은 것도 아닌데 밖에서 읽었는데 2시간 동안 진짜 엄청 울면서 읽어가지고 되게 창피했거든요. 그런데 따뜻하고 훈훈했죠. 히가시노 게이고의 인어가 잠든 집 어땠나요? 읽어주는 예니밍은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 스슥